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신 적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십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간절했던 그 사람이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시는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선의로 베푼 도움에 대해 최소한의 고마움조차 표현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십니다.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히면서 점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상대방의 예의 부족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마음의 공식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겪는 모든 분들이 착하고 배려심 깊은 분들이십니다.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이 늘 상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도움을 주는 기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상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당연시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끙끙 앓으며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고민하셨다면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을 해결해드리고 앞으로 더 현명하고 평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가 덜 힘들어지는 마음의 원리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와달라 해놓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을 줬는데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김 여사님은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박 여사님과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 도우며 지내온 사이라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박 여사님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한다며 강아지를 하루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이 강아지를 데려갈 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많이 짖지는 않았지요? 라고 물으며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김 여사님은 조금 당황했지만 오랜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 마트에 갈 때 필요한 것 좀 사다 달라는 부탁, 심지어는 자신의 딸이 이사할 때 김 여사님의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매번 도와주었지만 박 여사님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나요?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정적인 순간은 김 여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때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평소처럼 부탁을 해왔지만 김 여사님이 몸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자 그럼 언제쯤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언제부터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호혜성의 불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 엘빈 굴드너가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서 성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균형 감각이 왜곡되어 있어서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것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즉, 자신이 받는 도움을 마음속에서 재해석해서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니까, 나도 언젠가는 보답할 거니까 같은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베푼 선의와 노력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매우 독특한 계산 공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도움의 가치는 최소화하고 자신이 주는 도움의 가치는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주지도 않은 미래의 도움까지 미리 계산에 넣어서 현재의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속 받기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균형이 맞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사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받은 도움을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인격과 가치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그런 능력을 충분히 기를 기회가 없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김 여사님처럼 선의로 베푼 도움이 당연시될 때 느끼는 서운함과 허탈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당신의 선의와 배려는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당연시형, 인간의 마음속 공식. 정 사장님은 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 최 씨와는 회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최 씨는 사업이 잘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 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조언부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님의 오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야 성공하셨으니까 쉽게 말씀하시지만 이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아는 업체에서 최 씨를 받아주도록 직접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라는 말보다는 제가 워낙 경력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회사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며 며칠 만에 그만두고는 다시 정 사장님에게 다른 일자리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정 사장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최 씨에게 목돈까지 빌려준 후의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최 씨를 만났을 때 돈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요즘 형님 카페는 어떠세요?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빌린 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인지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봉사 편향과 외부 기인 편향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가 정립한 귀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해석할 때 매우 선택적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당연시형.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독특한 계산 공식이 작동합니다. 첫째, 자신이 받는 도움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 최소화, 내부 요인 최대화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은 별것 아닌 일이고 자신이 성취한 것은 모두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 씨가 일자리를 구한 것을 자신의 경력 덕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둘째,
비용 인식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의 실제 비용과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 사장님이 인맥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구해준 것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도움이 상대방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시간적 할인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도움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노력은 점점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지 몇 달이 지나자 그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현재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넷째, 미래 보상의 과대평가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언젠가 갚을 보답을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불균형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회가 와도 그때는 또 다른 논리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공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도하게 보호받거나 반대로 너무 무시당한 경험, 자신의 노력보다는 결과만 인정받은 경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왜곡된 인식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동자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도덕적으로 미완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사장님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런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양쪽 모두를 위해 더 건강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까? 은퇴한 교사 이 선생님은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선생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뻘 되는 젊은 여성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 이사와서 인사를 할 때부터 매우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많아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며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느냐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 급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잠시 짐을 맡아달라거나 택배가 와서 대신 받아달라는 정도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기꺼이 도와주었고 그 여성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떡이나 과일 같은 것도 자주 가져다주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청의 빈도가 늘어났고 내용도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아이 유치원 보내고 마트 좀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맡기고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마워하는 표현도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아이가 많이 울지는 않았죠? 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여성의 친정 어머니가 며칠 동안 머물러 가신 적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평소처럼 아이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면서 이웃에게는 당연하게 부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감사 둔감성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는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발달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선의와 노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습관화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하게 느끼던 도움이 반복되면서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나 물처럼 없으면 곤란하지만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격감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호의로 받아들였던 도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지속적인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여성이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셋째, 감정적 거리감이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도움은 오히려 고마움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는 어느 정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이 친정어머니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면서 이웃에게는 당연하게 부탁한 것도 이 선생님을 이미 가족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황적 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도움을 그 사람의 선택이나 희생으로 보지 않고 상황적 필요나 의무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어차피 선생님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웃끼리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니까 같은 생각으로 상대방의 선의를 상황의 산물로 치환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어적 무감각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 오히려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그 가치를 축소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충분히 느끼면 그만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므로 아예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받는 것을 배우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큼 감사를 느끼는 것도 배워야 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선의와 도움은 분명히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의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움을 줄수록 요구가 커지는 이유. 삐직한 공무원 강 씨는 아들 친구의 아버지와 인연이 닿아 가까워졌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인 김 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장 씨는 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담당 부서 소개까지 강 씨의 도움으로 김 씨는 원래 몇 개월 걸릴 일을 몇 주 만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 고마워하며 식사 대접도 하고 작은 선물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가 또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자금 대출과 관련된 도움이었습니다. 강 씨가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 부탁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김 씨의 간절함을 보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 씨의 아들 취업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니 혹시 소개해 줄 곳이 없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미 몇 번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또다시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아들의 취업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상사에게 말을 좀 해달라는 부탁,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 심지어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감사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당연시하는 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상승적 기대 효과 또는 도움 중독이라고 설명합니다. 196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자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큰 만족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수준의 도움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에 익숙해지면 더 짠맛을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학습된 의존성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이라고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씨가 점점 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강 씨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셋째,
관계의 재정의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호의로 받아들였던 도움이 반복되면서 그 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고정된 역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상호성의 착각이 발생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불균형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과 받고 있는 도움의 격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점진적 몰입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미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중간에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안 도와줄 수는 없지 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점점 더 큰 요구에도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도움은 상대방에게 힘이 되지만 지나친 도움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립 능력을 해치고 의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강씨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사를 확인하고 자신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감사의 표현이 줄어들고 요구만 늘어난다면 이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용기를 내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양쪽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결국에는 혼자서도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 없는 관계의 끝.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해온 윤 여사님은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조 여사님과는 10년 넘게 서로 도우며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조 여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느라 늘 어려움이 많았는데 윤 여사님이 여러모로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응급 상황에서의 도움이었습니다. 조 여사님의 아이가 밤늦게 갑자기 아프거나 본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아이를 맡아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전문 지식도 있고 마음씨도 좋아서 기꺼이 도와주었고 조 여사님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여사님의 부탁은 점점 일상적인 것들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들 숙제 봐주기, 학교 행사 때 대신 가기, 심지어는 집안일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윤 여사님은 자식도 다 키우시고 시간 많으시니까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조 여사님의 큰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윤 여사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 여사님은 윤 여사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윤 여사님 자신이 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어 며칠 동안 몸이 불편할 것 같다고 조 여사님에게 말했더니 조 여사님은 그럼 저희 집 일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윤 여사님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받던 도움이 중단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 여사님은 그동안의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관계적 연소, relationship burnout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라크가 직업적 연소를 연구하면서 개발한 개념을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정서적 고갈과 냉소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감사 없는 관계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 부조화입니다. 선의로 베푼 도움에 대해 기대했던 반응과 실제 반응이 다를 때 느끼는 혼란과 당황입니다. 이때는 아직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나? 라고 자신을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 피로입니다. 계속되는 일방적 관계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가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기쁨이나 보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적 냉소주의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동안의 관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관계 철회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적절한 경계 설정에 실패했거나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말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인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하면서도 서로 찌르지 않는 거리를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따뜻함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윤 여사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세유 경계를 설정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표현하고 앞으로의 관계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 관계의 형태를 조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 여사님과 같은 것은 아니며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상처로 인해 다른 모든 선한 기회들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런 사람. 계속 도와줘야 할까?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박 선생님은 퇴임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주민 때문에 요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주민인 김 씨는 생활이 어려운 편이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생활 문제였습니다. 각종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복지 혜택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성심껏 도움을 주었고 김 씨도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박 선생님이 바빠서 즉시 응답하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라는 식의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줄어들고 오히려 박 선생님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김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 선생님을 자신의 전담 상담사처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박 선생님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양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박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박 선생님의 수고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자원봉사를 쉬어야 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김 씨는 그럼 제 일은 누가 처리해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이해나 배려보다는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선생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일방적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속 도와주자니 자신이 소진되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도움을 끊자니 양심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도움과 병적인 의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멜로디 비티의 공의존, 코디펜던시 이론에 따르면 도움을 주는 관계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존을 조장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립 능력을 잃어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전한 도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셋째, 적절한 경계가 있습니다. 도움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며 양쪽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반면 병적인 의존 관계의 특징은 이와 반대입니다. 첫째, 의존성이 심화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줄어듭니다. 둘째, 일방적 관계가 고착화됩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계속 깨진 상태가 유지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셋째,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요구인지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김 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와 시간,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근무 시간에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점진적 자립 유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음번에는 혼자서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키울 때 점점 더 많은 것을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감사 표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히려 무제한적인 도움이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상처받지 않는 거리조절법. 오랫동안 대학에서 상담 일을 해온 최 교수님은 퇴임 후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한 지인과의 일로 인해 도움을 주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인 이 씨는 가족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인간적인 정으로 성심껏 상담해 주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 씨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고 실제로 상당한 진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덕분에 라고 감사해 했지만 점점 원래 제가 노력해서 된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최 교수님한테 상담받긴 했지만 결국은 제가 스스로 해결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였습니다. 이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마치 최 교수님이 상담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양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씨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최 교수님은 도움을 주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모호해지고 너무 멀면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거리 조절의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한 역할 정의입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것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최 교수님의 경우 개인적인 우정으로 몇 번 상담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시면 다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경계를 명확히 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호성 확인입니다.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전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무언가를 돌려줄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물질적인 보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균형감과 상호 존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단계적 도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도움을 주면서 상대방의 반응과 변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도움을 줄수록 당연시하는 태도가 강해진다면 그때는 도움의 방식을 조정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정기적 점검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 기쁨과 보람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감정적 분리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대안 제시입니다. 자신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자신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명예로운 퇴장입니다. 만약 관계가 일방적이 되거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보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부하내동하지 않으며 소인은 부하내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존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 교수님과 같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선의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경계와 균형감, 그리고 상호 존중이 있어야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들을 지킨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와달라 해놓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들, 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선의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선의로 베푼 도움이 당연시될 때 느끼는 허탈감과 서운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선의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소진시키거나 상대방의 의존성만 키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은 미덕이지만 상처를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끊기보다는 기준을 세우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상처로 인해 다른 모든 선한 기회들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오신 모든 분들의 선의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그 소중함을 알아주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은빛 마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의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관계들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